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군요.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톱기사가 두 개가 눈에 띄는군요. 증선이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했다. 그러자 삼성은 반박 이렇게 돼 있군요. 주식거래 정지됐고요. 곧 상장 실질 심사도 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죠. 북한 미북 회담 후에도 핵탄두 소형화 지속했다. 어제 국회 국정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정원 정보위에서 밝혔다. 청와대는요 이에 대해서 핵 개발 중단 위해서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다음 시문 보겠습니다. 역시 조선일보도요 삼성바이오 얘기를 다루고 있네요. 삼성바이오 22조 주식, 시가총액 22조 주식 거래 정지됐다. 증선이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문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입니다. 대체 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어제 국방부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합숙 가능에 검토 중. 취사 등 강도 높은 업무 맡을 듯 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문 보시죠. 역시 저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요. 동아일보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 참사.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이렇게 돼 있군요. 10월 실업률 3.5%로요. 13년 만에 최악이다. 그리고 숙박 음식업 일자리 최대폭으로 감속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매일 경제를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4개의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폼 잡던 사람들 물러나라. 전원책 변호사의 말입니다. 여인들의 암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선동열의 직격탄, 그리고 36개월 교도소 합숙,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기사, 한국일보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증선이 자본 잠식 피하려 회계 기준 바꿨다. 내부 문건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죠. 분식회계 결론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10차례 심의 팽팽했습니다. 삼성 내부 문건에 분식 정황이 있었다. 애초부터 이 문제의 에피스라는 회사 공동 지배한 만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지배력 상실 말 안 돼.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요. 저희 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기사도 보죠. 아무튼 이런 증선이의 결정에 대해서 삼성 측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이다. 회계 처리 적법 확신한다. 행정소송 정면 대응 나설 듯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분식회계 수사. 삼성물산 합병까지 불똥 튈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경영권 승계 논란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발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네,
먼저 변환범 변호사,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쟁점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예. 직접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자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자회사일 경우에는 예. 그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장부가, 액면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자회사의 주식을 당시에 91점 몇 %를 가지고 있어서 예.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90몇 %니까 예. 모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평가할 때 액면가로 해가지고 장부가라고 기재를 해놓게 그럼 됩니다. 액면가, 장부가라면 가격이 좀 낮아진다는 거죠. 상당히 낮아지죠. 가치가 낮게 예. 평가된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액면가는 뭐 500원, 1000원밖에 안 예, 되는데 거래에서는 20만 원, 30만 원 되는 것처럼 예, 예. 시장 가치와 장부가는 완벽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일 경우에는 장부가로만 기재해놓고 그 회사의 순이익만 모회사의 회계에 반영한다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종속회사라고 하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지배력을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90%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3, 40%만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볼 경우에는 예.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때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장 가치, 공정 가치로 평가하도록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올라간다는 소리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 주당 액면가가 500원, 1000원이면 그거 2천 몇백 원만 기재를 했으면 됐는데 예.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지배력을 상실을 했다. 예.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자회사의 지위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관계회사로 변경이 되게 예. 되고 그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있는 가치로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2조 몇천억 확 증가가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 당국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그렇게 바로 가치 그렇죠. 평가 바뀐 예. 부분. 그러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예. 삼성에서는 2015년 당시에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합작사가 주식을 살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낮아지고 미국과 회사와 주식 가치가 비등해지니까 예. 더 이상 자회사가 아닌 상황이 됐었다. 그래서 요거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고 시장 가치로 반영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가치가 2조 몇천억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 이른바 삼바의 가치, 회사 가치도 같이 올라간 그렇죠. 거네요. 자회사의 가치가 2천 몇백억에서 2조 7천억으로 예. 10배 이상 증가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그만큼 2조 몇천억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꿨던 것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번에 증손위에서는 삼성의 내부 문건을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했는데 예. 그 문건을 보니까 예. 당시에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모회사의 가치를 올려버리기 위해서 회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게 문건에 예. 정황이 있다. 정황이 있기 때문에 증손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분식 회계다라고 그렇죠. 결정을 내린 예. 거네요. 회사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회사 가치가 2조 5천억 이상 증가됐으니까 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삼성에서는 아니다. 미국의 우리 자회사에 대한 파트너 예, 쪽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서 바꾼 것이다. 이제 그 논리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럼 김철 교수님, 네. 이 증손이 당국의 결정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럼? 이게 지금 특히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예. 관련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예. 뇌물을 공유했다 박근혜 예, 대통령에게. 이제 그 문제 재판이 지금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예. 지금 이게 분식회계했던 시점과 그 박 대통령 만나서 경영권 승계로 뇌물 공유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이제 맞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 항소심의 판단은 그 당시 현안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무죄였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그때 경영권 승계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었네 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가지고 그거와 관련이 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돼서 지금 대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데 이 제일물산이 제일모직이 예.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한 48%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관계가 돼 있군요. 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를 높이고 제일모직도 높여가지고 삼성물산을 합병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제 이 지금 분식 회계가 만약에 이제 맞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때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 공유가 맞다라고 하는 자꾸 지금 이제 정황과 추론이 가능해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럼 삼성 측에서는 반발하면서 분식이 아니다.
행정소송까지 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지금 악재를 만나게 되니까 긴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번 사안은요. 어차피 뭐 행정소송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검찰 쪽에서도 조사를 들여다보겠죠. 문제는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분들이 큰일 났습니다. 거래가 정지됐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삼바 소액주주 많아 시장 여파 커. 그러나 상장 폐지 가능성은 희박. 이른바 시가총액이 22조가 넘고요. 그리고 소액주주가 8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 내용 더 보죠. 자기 자본 2.5% 이상 분식 회계, 검찰 고발된 실질심사 대상.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상장 여부가 적합한지를 들여다본다.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거거든요. 거래소, 재무 안정성 등 고려해 판단. 최근엔 그러나 폐지 사례가 없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상장 폐지 가능성 희박하다. 이 내용을 인용해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윤영걸 대표님. 네. 큰 회사인데요. 상장 폐지 문제.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뭐 자기 자본의 2.5% 이상 분식 회계를 하면은 상장 폐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식 회계로 상장 폐지가 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은 저는 이번 삼바 사태가 과거에 황우석 사태 이상보다 훨씬 저는 크다고 봅니다. 황우석 사태 때 우리 바이오 생명 산업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이 삼바도 그 이상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과거에 2001년에 미국의 엔론이라는 기업이 그때 분식 회계 규모가 1조 7천억이었어요. 근데 CEO가 24년형을 받고 회사가 파산해서 2만 명의 직장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이거는 처음에 장부가로 판단을 해서 1조 8천억의 손실을 숨겼고 나중에 관계회사로 해서 지분 반영을 해서 4조 5천억을 뻥튀기 했다는 게 중선위의 발표거든요. 만약 이 사실이라면은 이게 앞으로도 검찰 수사로 가면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장 폐지까지는 안 될 걸로는 봐요. 우리나라 규정이나 이런 건 그건 살아나겠지만은 계속 이재용 회장의 그 상속 승계 관련부터 이게 물고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 자체도 제일모직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의 주요 주주니까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를 뻥튀기 했다는 거 이익을 챙겨서 상속 증여를 하는데 유리한 걸 했다니까 삼성그룹이 우선은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생명공학 산업은 이 산업이 특이합니다. 사실 굉장히 허풍 산업이에요. 처음에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은 제가 비호해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은 그때부터 흑자가 나거든요. 우리나라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생명공학 산업까지 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엔론 황우석 사태 이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래서 상장 폐지는 안 돼도 삼성바이오라는 주식은 앞으로 각 관련된 파생상품이나 펀드나 여러 가지 옛날 대우그룹이 그 흔들릴 때 묻어났을 때 주주들한테 피해 준 거 이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주가 8만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양그룹이 현재현 회장이 7년째 감옥 아직도 감옥살이 하는 것도 그 피해자가 많아서 4만 5만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파급 효과가 황우석 사태, 동양그룹 사태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저는 더 큰 파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구락 교수님,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쏟는 분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증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어떤 증시가 나빠지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대표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에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어떤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 명이라는 소액주주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게 기업심사위원회 같은 데서 만약에 폐지 결정을 한다 그러면 뭐 사실상 뭐 모든 사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고 잠정적으로 1년 동안 또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윤리의 어떤 경영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삼성이라는 건 한국 대표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뭐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경제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삼성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검찰로 가고 또 재판도 벌어져서 자칫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정치권에서 어제 주목을 받은 인물을 다룬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죠. 전원책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제 조강특위 해촉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국당에서 폼 잡고 살던 사람들은 물러나라. 이런 쓴소리를 해촉된 뒤 당 밖에서 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평가를 했는데요. 계파만 있는 일종의 사조직이다. 절반 물갈이해야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요. 본인을 해촉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작심 비판을 했는데 정당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까지 비판이 나왔네요. 옆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원책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당 절반 물갈이해야. 그러나 어제는요. 많은 언론에서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한국당과 관련해서 무슨 폭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폭로는 없었어요. 막상. 그래서 대신 비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더 자세히 보면요. 장 지도부 선거 앞두고 내분 격화. 친박계 전대 일정 앞당겨야 복당파에선 반문 빅텐트론 한국당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어제 전원책 변호사의 회견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견디기 힘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8일 동안 묵은 수행하면서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저에게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경고를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심지어 이미 제작된 특정 프로그램을 두고 정치를 방송에 이용한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20년간 방송을 해온 제가 방송을 정치에 이용했으면 했지 정치를 방송에 이용할 까닭이 없습니다. 네. 어제 전원책 변호사가 회견 중에 한 말, 제목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한국당에서 그동안 폼 잡고 살던 분 물러나야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윤영걸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100번 맞는 얘기죠. 뭐 폼 잡고 살던 사람 물러나야 되고 혹시 그분들이 폼 잡고 살던 사람이라는 대목에서 좀 떠올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명 정도가 떠오릅니까? 박 변호사, 박찬정 변호사는 15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정치를 잘 알아서 그렇고 저는 정치를 잘 몰라도 한 10명 정도는 10명 정도는 그런 떠오른다. 분들은 좀 나가줘야 되죠. 나가줘야 돼서 전원책 변호사의 말은 맞긴 한데 지금 한국당에서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전혀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도 그만둔 자연인으로서 주장은 뭐 할 수 있지만은 뭐 영향력이 없다 이거죠.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를 맡았으면은 그 현실이 진실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중국 당석이 림바운가 하는 얘기 현실이 진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콧방귀도 안 뀌는데 혼자만 전당대회를 연기해서 청산하자고 하니까 그 말이 먹히냐 이거죠. 방송하고 정치는 다른데 전원책 변호사가 방송하듯이 좀 정치한 거 아니냐. 훈수 두듯이 진짜 현장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말은 맞지만은 그 방송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너무 좀 무리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은 전원책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다만 그게 안 먹히는 게 정치적인 경험이 없고 또 하나는 선거가 멀었다는 거죠. 선거 직전에 해야지. 옛날에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그냥 선거 앞두고 했는데 지금은 선거가 아직 한 1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아직은 좀 중과부적이라고 봅니다.
김주혜 교수님. 사실은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이 됐다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있으면서 이제 해촉이 돼서 나간 상태에서 저런 쓴소리를 한 거예요. 애초부터 한국당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쓴소리를 강하게 했으면은 좀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좀 묘한 상황에서 저런 쓴소리가 나왔어요. 예, 어제 뭐 기자들이 많이 예. 이제 모였다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뭐 폭로거리가 그렇죠. 있다라고 어제는 그래서 뭐가 폭로가 되는가 하고 예. 많은 기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갔죠. 뭐 쓴소리는 뭐 평소에도 예, 계속 예. 하셨고 뭐 조강특위 예. 저 위원하시면서도 하셨고 예. 그래서 별 이제 새로운 게 없는 건데. 예. 근데 저런 이제 그 쓴소리라고 하는 게 역시 이제 그 정당 내부에 들어가면 이게 예. 이제 실제로 뭐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구현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렵다. 예. 이제 뭐 저 우리 정원칙 변호사도 잘 아실 텐데 예. 이 이코노미스트 편집장도 하고 예. 그 영국의 유명한 이제 정치 평론가죠 월터 베저시라고. 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정치 천재는 평범한 견해를 실현하는 비범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한국당 저기 홈 잡던 사람 다 나가야 된다. 이거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예. 거죠. 여기 뭐 그냥 아주 상식인 쓴소리예요. 쓴소리라고 할 수도 어려운데. 상식이라까지 또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셨으면 사실은 그걸 예.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말없이 실제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한국당 총선도 멀고 그래가지고 그걸 실현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 무슨 기반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전권을 줬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이제 가셨는데 전씨라서 전권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별 권한을 줄 리가 없죠. 지금 줄 리도 없고 그렇게 약간 움직이지도 않는데. 아재 개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씨라서 정권을 줬다. 근데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안 들어가셨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거든요. 저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저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변호상 변호사의 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전원책 변호사의 그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당원들의 인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쇄신을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전원책 변호사들과 다들 취임 일성 자체는 제대로 된 쇄신을 해보겠다, 혁신을 해보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당내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개혁에 있어서 한계를 좀 느끼셨던 것 같고요. 아마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추가 폭로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먹던 물에 침을 뱉는 분은 아니실 거다. 실제로 어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저렇게 아직 쇄신으로 가기엔 너무 먼 것 같다. 여전히 당내에서 조금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것 같고 그건 저 역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지적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당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좀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하다라고 스스로 자평인가요? 비평입니까? 아무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국당과 관련된 인물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황교안, 오세훈 입당 않고 활동 재개. 요즘에 여러 가지 활동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있죠. 그러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간만 보고 눈치만 보냐 이렇게 또 질타성 발언이 나왔군요. 중진들도 꼽가마만 원한다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최근에 한국당 의원들을 종종 만난다는 소식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SNS상으로 현안에 대한 의견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당 밖에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어제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지지자들이 마련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가를 했군요. 자, 김건학 교수님. 황교안, 오세훈 이 두 인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가마 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간을 보고 그렇지만 이제 정치는 화끈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사실은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황이 좋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위기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사실 몸을 안 던지고 있는데 잠재적인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고 예. 뭔가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보수당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라든가 뭐 직책만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번에도 뭐 우리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전 원책 위원이죠. 위원 같은 분들 사실 두 분이 실권이 없어요. 실권은 실질적으로 친박과 비박이 있는데 그 둘이 세력이 균형을 맞추고 서로 싸우지 않는 부분에서 아무도 권한을 안 주는데 거기서 뭐 칼부림을 한다.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대까지는 어떤 경우는 이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런 와중에서 뭔가 기대치를 국민적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이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인데 이분들도 사실은 기대치를 안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조직이 위기일 때 뛰어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 그분이 조직을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간만 보냐 지금 이런 느낌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일단 변호방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 관련된 것도 지난주에 맞추셨으니까 이번에도 황교안 오세훈 이 두 인물 한국당에 입당할까요? 그리고 한다면 언제쯤 할까요? 오세훈 시장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이전에 입당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한다. 예, 황교안 전 총리는 전당대회 임박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김 교수님과 약간 좀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게 황교안이나 오세훈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국당에서 그냥 보수에서 좀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다시 무너진 보수당을 재건하겠다고 해서 한국당에 뛰어들어서 전당대회 나가겠다고 한다면 흥행 요소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한번 관심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분들이 당내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뭔가 세를 넓히는 노력을 하시지만 과연 전당대회에서 아직 그만큼 폭발력을 보일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오신다면 전당대회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이건 오히려 그분들 더 바람직하진 않죠. 이분들 상황에서는 지금 당내 중진, 당권에 관심 있는 중진들이야 당연히 들어와라. 그래서 전당대회가 조금 흥행이 성공을 하고 거기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다시 한번 나에게 주목 효과가 올 수 있을 테니까 당에 들어오라고 하겠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몇 안 되는 보수의 이제 그야말로 좀 유일한 자산이라고 밖에 수 없는데 이분들 들어가서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사라지게 된다면 이분이나 보수로서 저는 다 마이너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내 기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분은 차라리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보고 그 이후 상황을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황교안 전 총리는 그래도 그분들 주위로 국회의원들이 좀 모이고 있으니까 만약 새가 된다면 전당대회 즈음에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겠죠.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 판단하면 뛰어드실 거고 그게 아니라 한줌 세력은 되긴 하겠지만 전당대회에서 불쏘시개만으로 끝날 것 같다 한다면 이분 역시도 이번 판은 아니고 다음에 엿버티 이번 당대표가 된다 한들 제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끌지 못할 것이고 더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고 철저히 망가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들고 나서야지. 그때는 뭐 중진들의 역학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 당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인물의 행보가 약간 다르게 지금 전망했는데 분석을 곁들인 변환봉 변호사의 예언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일단 어제 감독 전격 사임했습니다. 선동열의 직격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내가 사퇴해야 총재 소신에 부합하다. 아시안게임 금 명예 못 지켜 참담하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병역 논란 재차 사과하면서도 정운찬 총재, 손혜원 의원 겨냥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어야. 이런 말을 또 남겼어요. 후폭풍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또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우승 어렵지 않았다는 비판에 떠날 마음 굳혔다. 선동열 사퇴. 대별 감독제도 탄력받을 듯 하고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3연속 금 땄는데 환영식도 없어 선수들 자존심 못 지켜서 참담하다. 독립적인 감독 권한 존중해야 한다. 국감 증인 출석은 유례없는 일이다.
병역 특례 관련 비판에 둔감, 금메달만 보다가 시대 정서 못 살폈다. 이런 또 반성의 목소리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어제 선동열 감독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야구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간 야구인으로나 인간적으로 부족한 저를 많이 아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신 KBO와 KBSA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한때 손동열 감독, 지금 전 감독이 되겠네요. 국보급 투수라는 명칭, 그리고 감독이 됐을 때 큰 기대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뭐 아시안게임에 3연속 우승을 했는데 환영식 행사도 없고 비난만 난무했잖아요. 병역 대체를 위한 선수들을 기용했다. 뭐 이런 좀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제 저 기자회견하면서 저 얼굴 표정 보니까 저는 옛날에 가수 나훈아 씨 그 테이블에 올라가서 바지 벗으려는 그런 그 자세 있잖아요. 그때 신체 훼손설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그럼 보여주겠다고 하고서 은퇴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선동열 선수도 감독도 그만큼 좀 화가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치 또 그 기억이 오버랩 되셨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하면서 증인으로 감독까지 불러서 거의 좀 냉정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망신주기 했거든요. 누구도 우승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뭐 카드 얼마 쓰냐. 뭐부터 그냥 거의 망신주기 했거든요. 그래서 선동열 감독은 그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화난 게 야구 KBO 총재 정은찬 총재 때문에 더 화난 것 같아요. 정은찬 총재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리고 좀 이런 자세를 좀 보였어야 되는데 이제 전임 감독 필요 없다. 대회별로 그때마다 감독하면 된다. 또 옛날에 기아 조범현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할 때는 시원찮았는데 감독은 아주 잘했다.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감독들도 선수 때하고 감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다. 달랐다. 그 누구 보고 안 얘기겠어요. 선동열 감독이 선수 때는 잘했으니까 감독 때는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아마 선동열 감독은 들은 거죠. 나를 보고 물러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면담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마지막에 그만둔다고 처음 찾아가서 얘기했다는데 정은찬 총재가 이제 문 밖에 못 나가게 막는데 그걸 밀치고 그냥 나와서 기자회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반발 이것도 상당히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철 교수님, 인상적인 말이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됐다라고 본인이 좀 한탄을 남겼어요. 그리고 물론 본인이 금메달만 바라봤다. 정서를 읽지 못했다는 부분은 또 사과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시대 정서 못 살폈다라고 하는 거는 선동열 감독이 이제 자기 성찰도 했고 이제 그런 여러 실책에 대한 인정도 한 거고요. 뭐 역시 큰 선수였었던 그런 이제 면모답게 이제 자기의 과오를 인정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이게 사실 뭐 야구인들이나들 사이에서는 이 손혜원 의원이 정말 야구에 대해서 무지하구나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뭐 어떤 감독을 뽑아서 감독이 팀을 운영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 쉽게 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걸 보면 스포츠에 대해서도 모르고 야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하필 또 이제 선동열 같은 이제 대선수와 큰 이제 신망을 갖고 있는 후배 선수들이나 제자 선수들도 있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모욕을 느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동열 감독이 금메달 명예를 못 지켰고 선수들의 자존심을 못 지켜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라는 게 아마 그게 진짜 사태의 아주 이유일 거다. 그러니까 뭐 정운찬 위원장 총재의 그런 이제 좀 섭섭함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은 그거다. 그러니까 야구를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정치인들의 본인이 그래도 말에. 야구에서는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용 감독이 말하는 대로 예. 독립적인 좀 감독의 권한을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팀은 잘하는 시험 봐갖고 무슨 성적 좋은 애들끼리 모여갖고선 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 팀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뭐라 하고 하니 이제 김철 교수께서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좀 약간 살짝 흥분하신 느낌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건학 교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야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국감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부터 저는 사퇴를 예고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와 뭐 분리 이 부분은 또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병역특례제도를 주는 거는 그만큼 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우승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수준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사회의 어떤 화두는 공정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새롭게 기준점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논란이 발생된 건데 오히려 그런 논란을 재정비하고 뭔가 원칙을 새로 세우는 그런 거는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 와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이 이런 사태를 꼬이게 하는 특히나 이제 뭐 KBO 총재라든가 지금 손혜원 의원이라든가 접근을 저런 식으로 하면은 예의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이 한국 사회에서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압적인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서로의 어떤 평등한 관계인데 그렇게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KBO 총재가 사실상 뭐 이 전임 감독제라든가 뭐 TV로 경기 분석하는 것이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야구인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동열 감독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을 그런 식으로 뭐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사실 한국의 어떤 야구의 발전의 어떤 다시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좀 자리 잡아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항상 일이 생겼으면 그 일에서 뭔가 배우면 됩니다. 이번에 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식판에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 달군 어린이집 부실 급식 사진. 알고 보니 진짜다. 자,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사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런 급식이 있다라 그래서 공분을 샀습니다. 보시면요. 밥 한 절반 정도 되는 덩어리 밥이 있고요. 불고기 같은 거, 김치. 음식이라기보다는 잔반 수준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구청이 알아봤습니다. 알아가 보니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이 해명을 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는 반찬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적게 주고 추가 배식을 한다. 처음에 적게 준 모습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해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엔 만평입니다. 중앙일보 만평인데요. 오늘 수능일입니다. 지금 8시 40분부터 1교시가 시작되는데 2분 남았군요. 가족들이 응원을 하고 있고 수능을 보는 학생 다리를 뛰어가고 있는데요. 다리가 이상합니다. 공교육 다리인데요. 저 공교육 다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 학종에 대한 불실 그리고 남마와 같은 입시에서 끊임없이 지적이 나온 저 공교육 다리입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학생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오늘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에는요. 오탈자 수준의 오류가 발견이 돼서 정오표가 배치돼 있답니다. 이미 뭐 수험생들은 이미 교실에 들어가 있어서 이 방송 못 보시겠지만 아무튼 정오표 꼭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요. 장시호 씨 오랜만에 언론에 오늘 등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재구속 344일 만에 석방. 출소입니다.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1년 6월 받았는데요. 이게 15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출소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순 실장. 최순 실장. 네, 오늘 새벽의 모습이었는데요. 변한범 변호사. 네. 지금 장시호 씨는 재판이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만기 출소가 됩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에서는 2년 6월,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돼서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과 장시호 씨 모두 다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제 이분 장시호 씨가 구속된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만 하고 형이 기냐 짧으냐 양형을 다투진 않거든요. 그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2심에서 내려졌던 1년 6월이 다 지난 상황에서 그대로 잡고 있을 법적 근거가 없죠. 대법원에서는 장시호된 형은 적정하다. 그다음에 유죄 무죄도 적당하다라고 뭐 그대로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파기환송을 내려보내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심이 선고했던 1년 6월은 다 지났으니까 더 이상 잡아둘 상황은 아니니까. 재판하면서 형을 다 살아버린 거네요? 예, 그렇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은 합니다.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맞다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행여라든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뭐 판단을 잘못했다. 파기환송하게 돼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추가로 심리해서 뭐 추가로 형을 선고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다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지금 2심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추가 수감은 안 되는 거네요. 이대로 끝이 나는 거죠. 다 살았으니까. 특이한 상황이 좀 발생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라박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2명의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딸 이방카. 그런데요, 백악관에서 두 여인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무슨 소릴까요? 여기 보시죠. 대외 이미지 역할 겹치자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멜라니아 편을 들었다. 그러자 멜라니아는 켈리 실장의 앙숙인 볼턴 보좌관 부하를 내쫓았다. 아유, 복잡하군요, 관계가. 아무튼 누군가를 내쫓았습니다.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그러자 이방카는 켈리 교체 대비해 자기 사람을 또 앉히려고 한답니다. 두 여인이 있고요. 가운데 비서실장이 있는 경우군요. 그리고 비서실장을 두고 사람을 자르고 집어넣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퍼스트 레이디와 퍼스트 도터, 딸의 암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미국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상황이.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멜라니아, 볼턴 부하 해고하라. 퍼스트 레이디가 나선 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프리카 순방 중에 갈등 빚은 듯 켈리 비서실장 해임 등 개각설도 돌고 있다. 자, 김우락 교수님.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뭐 암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스토리도 사실은 좀 약간 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인하고 딸한테 실권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두 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제 인선을 갖고서 싸우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켈리의 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민자 정책 같은 데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켈리는 보호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방카 같은 경우 켈리와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또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비서실장 교체하고 연관이 돼요. 근데 비서실장 교체로 떠오르는 것이 닉 아이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펜스 부통령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얘기하면 2020년 대선의 어떤 선거 캠프로 이 백악관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선거 캠프의 어떤 전략가로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거를 이방카가 잘 알아서 사실은 켈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지금 백악관의 복잡한 상황.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과 내각 인사들을 교체하기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까지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미라 리카르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의 퇴출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 스테파니 그리샴은 성명을 통해 리카르델 부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일하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이게 영부인실의 입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부인이 특정 인사를 교체를 요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백악관 안팎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프리카 순방 당시에 리카르델 보좌관이 멜라니아 여사 측 보좌진과 수차례 충돌이 있었는데 이에 멜라니아 여사의 눈밖에 난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의 요청으로 NSC 개편을 숙고 중이라고 합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입김에 입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측근이 백악관 차기 비서실장 유력 인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바로 닉 아이어스 수석 보좌관입니다. 이방카 보좌관과 사위 제럴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내각에서 눈엣 가시를 솎아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해임한 데 이어서 이민정책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커스틴 닐슨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고 몇 주 안에 교체될 걸로 보인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내각 개편에 멜라니아 여사와 이방카 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최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족들이 너무 많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사위까지 또 등장을 합니다. 요새 그 미국 정치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그 백악관을 보면은 이게 좀 무슨 왕실 정치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이게 이제 그 점점 정치가 이게 시민사회와 이제 괴리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가뜩이나 이제 정치 계급들의 이제 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정치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비우호적인 트럼프 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언론들의 보도 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저렇게 가족들을 중심으로 뭐 저렇게 이제 판을 벌리는 그런 정치를 이제 바람직하다고 좀 보기가 참 어렵다. 딸이 백악관의 직책을 갖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 용인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미국이 저기 민주당이 이제 결국 졌는데 트럼프한테 그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 또 힐러리 저 후보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렇죠. 부인이 또 등장을 하는 좀 어이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치가 지금 그 일본 정치도 이제 계속 그랬었는데 세습 정치에 가족 정치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자꾸 이제 특별한 특권적 계층들의 이제 놀이가 돼버리는 이 상당히 그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의 한 징후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미국 내부 사정, 정치 사정이 어떻게 되든 뭐 그거는 미국의 사정이다만 저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가 계산하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과연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건지 참 알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한 가지 이슈를 놓고 패널 분들의 깊숙한 생각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보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는 그 사이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복무 유력 방안은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에 제목이 달려 있고요. 국방부 연내 복무 방안 확정, 취사 물품 보급 업무 맡길 듯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업무 강도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복무 연 600명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쓰신 패널 분께서는 앞에다 좀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변환봉 변호사가 가장 먼저 쓰신 것 같은데 일단 쟁점은요. 복무 기간 그리고 복무 방식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국방부 안중에서 여러 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에 대해 좀 가장 좀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양심과 신념의 가치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상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 의무와 근로 의무 등이 규정돼 있는데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을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예. 적어도 자신의 양심의 가치가 그만큼 고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예. 그만큼 힘든 일이겠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양심을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1.5배 뭐 그 정도 또 적당한 수준으로서 징벌이 아니다. 뭐 양심을 존중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양심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이건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분들도 별로 명예스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조금 힘들더라도 더 낮은 곳에 가서 더 오랜 기간 일을 하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자신이 어떤 병역 면탈의 목적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정말 저 사람의 존중받을 만한 신념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무거울수록 그분들에게 더 명예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국방부는 36개월의 교도소 합숙 방식으로 결정할 듯합니다. 일단 유력합니다. 다른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김관옥 교수께서는 48개월이라고 쓰셨네요. 네. 굉장히 사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군대 가가지고 훈련도 받고 굉장한 큰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심에 어떤 따라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징벌적 성격은 분명히 여기에 가미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형평성이 맞아 들어가는 지금 것이고. 일각에서는 징벌적 성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36개월 기니까 27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주장도 그렇다 그러면 있는데. 사실 편하게 군대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떤 종교라든가 그런 거 아닌 이유로, 아닌 사유로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도소라든가 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은 반드시 줘야 된다. 그리고 소방서 같은 경우도 왜 포함을 시켰냐면 우리가 제천이라든가 화재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그쪽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가서 일을 좀 한다 그러면 대체 복무에 대한 어떤 명분도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48개월. 그렇다면 일단 유력 아닌 36개월보다는 길어야 된다. 그리고 소방서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교도소로 얘기가 나오는데 교도소가 아니라 소방서까지 좀 확대된다. 그렇죠. 다른 의견을 좀 주셨네요. 지금 유력 방안하고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수열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먼저 교도소를 한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그 기간은 36개월 뭐 수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특정 이제 종교 이제 해서 이제 수감된 이 분들이 실제 한 24개월 살아요. 교도소에서. 근데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하면 뭐 갖다 가둬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다 대부분 그 학력도 높고 이래가지고요. 다 소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여기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 치사 물품 보급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징역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징벌적 성격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교도소의 36개월 합숙이라고 하는 건 너희 안 바꿔줘 그냥 범죄자만 아니라는 것만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이제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합숙이 아니라 교도소 근무를 하되 출퇴근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징벌적 성격을 준다 하더라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과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국방부의 그 상상력이나 지금 시대 상황이나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양심 말고도 사회적으로.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지. 이렇게 징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는 또 저 기간도 지금 징역 살아도 24개월을 사는데 36개월을 이렇게 해버리는 이거는 좀 오히려 괘씸하고 뭔가 좀 저 징벌을 너무 강하게 주고 있다. 이런 괘씸한 건 혼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교도소로 한정하면 안 되고 다른 거 소방서라든가 좀 넓혀야 된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지금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도 다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비양심은 군, 양심은 교도소 이렇게 쓰셨네요. 저는 우리나라 말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른 군 기피자,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왜 양심이죠?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는 건가요? 양심을 또 직역을 하면 바른 마음이 되는. 그렇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군대를 기피해서 이런 법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
대치 상태에서 나라들끼리 다 군대 가잖아요. 예, 예.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특혜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출퇴근도 안 되고 예. 그 교도소에 지금 수인으로 근무하잖아요. 수인. 예. 그래서 교도소 수인 대신에 교도소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신분만 바꿔주되 특혜를 주면 안 돼서 36개월을 교도소 안에 꼬박 근무를 해야 된다. 소방서도 너무 자유스러워서 안 돼요. 일반인들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생각하는 유력 안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양심에 따른 뭐 병역 기피 이거는 양심이라는 말도 바꾸고 특혜도 주면 안 되고 모든 건 더 좀 강하게 해야 된다. 물론 뭐 나라 우리 길게 보면 모병제로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옥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어제 국방부가 좀 여러 가지 입장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유력안도 좀 설명하면서 예비군도 대체 복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신념이나 양심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예비군 거부를 하게 되면 그것도 대체 복무로 추진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총을 뭐 군대 갈 때 안 잡은 사람이 또 예비군 때 와서 또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잡았는데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 때는 못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징벌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군대 간 사람이 또 예비군은 양심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건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비군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군대 갈 때 양심으로 안 가는 사람들을 또 예비군 때 가서 총 잡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제도를 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거는 전 예비군이 아니지만 이미 병역을 마쳤는데 예비군 때는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 부분도 국방부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어제 또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유총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어제 국회에서 한유총 유치원 총연합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가 박해 주장까지 토론회장 찾아간 의원들 아픔 고뇌 잊지 않겠다. 한유총 회원들 박수의 함성. 그리고요. 여기 뭐 있습니다. 멘트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자, 한국당 의원 중에 한 분이 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한유총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또 발언도 했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변환보 변호사, 이거 한국당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지금? 근데 한국당이라고 지적을 하기 전에 아마 처음 한유총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행법제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누리과정으로 보육료가 지원이 되면서 그것을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유치원에 집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규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잣대를 기존의 다른 학교들과 같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건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여론에서 갑자기 편성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한유총 자체를 국민들과 또 선을 긋게 하고 마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동안 엄청난 비리를 했던 것처럼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무리를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또 정부가 편가르기 측면에서 야당 입장에서 너무 이제 목소리 내는 것도 약간 좀 그런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제도 자체에서 한유총의 주장이 그렇게 정말 잘못했다고 보기는 약간 좀 곤란한 점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좀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바꿔야 될 사항이었던 것이지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지금도 좀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김관옥 교수께서는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비리 유치원이 분명히 엄연한 현실로 지금 드러나 있는데 그 부분을 감싼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은 학부형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뭐 바램 이런 것은 외면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한유총이라든가 이런 이익 집단이거든요. 굉장히 선거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집단에 의존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적 시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뭔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치원의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선거에 이용하거나 선거를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오히려 국민의 어떤 지탄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우리 높다라고 봅니다. 네. 유정골 전 대표님. 네. 지금 유치원 비리가 처음에 불거졌고요. 법안이 마련이 됐고 한유총이 지금 반격을 하는 모습이고 네. 거기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조금 두둔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수렴 뭐 여러 가지 소수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 또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그 명품백 뭐 그 학생 부모가 낸 돈으로 산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또 한유총 그 멤버들이 거기서 박수치고 올소하고 이런 식으로 좀 편대결로 몰고 가는 거 이거는 좀 지나치다. 그래서 뭔가 박용진 3법이 틀림없이 잘못된 것도 많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너무 서둘러서 좀 너무 강제적인 그 정부가 너무 누르려는 범죄 시하는 이런 것 잘못된 게 많은데 차분하게 국회에서 좀 검토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장외 대결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저는 그런 처사는 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또 법사위나 또 해당 상임위에 가서 국회의원 한두 명만 반대해도 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과연 될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어떻게 집권했는지 자각하라. 지분 주장 끝이 없는 민노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노총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농성. 최저임금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공약 지켜라. 정권 잡더니 배신했다며 맹비난. 그러자 여권 막무가내 대화가 안 돼. 굉장히 불편한 심통래를 비추고 있죠. 정책 협의 포기하자는 주장도. 지분 주장 끝이 없는 민노총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제 민주노총의 집회, 시위 모습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는 사회 대개혁의 요구, 우리 대표자들,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비정규직 철폐하자! 탄력 근로기간에 대한 확대가 되면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도리어 사측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그저 당하고 있어야 될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기에. 네, 김수일 교수님. 요즘에 보면 민주노총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통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노동계 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력근로제 도입하면 그래서 그 요구에 그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력근로제 도입했을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들. 이제 다만 이제 그 이 여기 동아일보는 지분 주장 끝이 없는 민주노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지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나 노동계가 원래 요구하는 거죠. 노동시간 단축하고 뭐 권익을 보호하라는 거. 그래서 이 정권과 뭐 이 관계 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건데 정권과 마치 무슨 특수 관계가 있고 그런데 갈등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를 좀 고립시키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사실은 좀 이제 진실을 호도하는 측면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이 민주노총 저 임종석 비서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이제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민주노총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는 사회적 약자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니까 어쨌든 거대 조직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대안까지 연결도 되고 방식도 뭐 집단 이제 행동에 의한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좀 설득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적 여론을 좀 모아내는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배한범 변호사,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좀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삼고 있어요. 민주정치를 대의정치라고 하는데 대의정치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개개의 소수 이익단체들이 너무 목소리가 크다는 건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앞서 말 때는 한유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여러 단체들이 개인의 집단 이기주의를 내세워서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때야말로 정치권들이 이제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체 근로자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노총의 목소리만 경총의 목소리만 모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시간이 좀 남아서 관련 다른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꾀병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죄송합니다. 검찰 뒤늦게 보석 취소를 8년 동안 아팠던 건 맞습니까?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집, 병원 벗어나 술, 담배 피는 거 목격이 됐습니다. 아팠다고 해서 보석을 받았는데 이러고 다녔답니다. 검찰 법원에 취소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꾀병일까요? 자, 오늘은요. 수능 한파는 없지만 일교차가 꽤 큽니다.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에선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엔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